그런데 바로 이 한국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처럼 보이는 정권, 중국 앞에서는 쉐쉐를 하면서 북한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며 미국 앞에서는 간덩이가 부은 짓을 마구마구 해대는 정권. 트럼프 일기에서 북한을 향해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인물 존 볼턴을 기억하십니까? 볼턴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의 법적 근거까지 주장했던 대북 강경론의 상징이었습니다. 문재인의 말도 믿지 않았고 김정은의 약속도 믿지 않았습니다. 핵을 가진 독재 정권과는 미소가 아니라 무력으로 주먹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볼턴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 연방 하원 의장을 지낸 뉴트 깅그리치였습니다. 깅그리치는 2011년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볼턴을 국무장관으로 기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깅그리치는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볼턴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와 인연이 닿게 된 것은 어쩌면 깅그리치의 발언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기 행정부의 트럼프는 볼턴식 강경론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볼턴의 군사 옵션 일변도는 트럼프에게도 사실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에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트럼프의 그때 그 장면은 북한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볼턴식 판단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미국 보수 진영 안에는 어쩌면 이런 아쉬움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단으로 완성되기 전 바로 그때 더 강하게 무력적인 수단으로 북한의 핵을 제거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인 것입니다. 볼턴은 당시 지나치게 거칠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 독재 정권 앞에서 힘의 우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 점, 그 세계관만큼은 오늘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흐름과 다시 맞닿아 있다는 말씀을 오늘 방송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미 하원 의장을 지냈던 깅그리치, 볼턴을 알아봤던 그가 이번에는 또 한 사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스맥스 보도에 따르면 미셸 박스티를 주한 미국 대사로 기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마이크 존즈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트럼프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4월 13일 미셸 박스티를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상원 인준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왜 깅그리치는 하필 미셸 박스티를 추천했을까요? 왜 볼턴을 알아봤던 깅그리치가 이번에는 한국계 보수 정치인의 서울행을 밀었을까요? 이것은 의례적인 단순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15개월을 비워둔 한국 대사의 자리, 베네수엘라를 정리하고 쿠바의 윤곽을 어느 정도 잡아내고 이란을 굴복시키고 난 지금 그 자리를 채운 것이 수상해 보이지 않으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트럼프 2기 미국은 더 이상 말로만 압박하는 미국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미국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의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됐고 이는 트럼프가 중남미에서 반미 친중 독재 정권을 직접 압박하는 상징적 장면이 됐습니다. 쿠바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와 강한 제재 압박을 꺼내들었고 쿠바는 거의 지금쯤 정리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독재자 하메네이가 제거됐습니다. 트럼프는 모두가 설마하던 일, 이란과의 전쟁을 단호하게 결정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 국민에게 밝혔습니다. 일기 행정부 때의 트럼프가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수사만으로 움직이는 미국이 아니라 필요하면 군사적 행동을 단호히 보여주는 미국, 그것이 미국이고 트럼프의 신세계 질서의 설계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그리고 다음은 어디입니까? 저는 그 다음 전선 중 하나가 한반도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모두가 친중 아닙니까? 한국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계 패권 국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말로만 위대한 미국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세계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볼턴식 세계관을 트럼프식으로 재가공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볼턴은 이론을 말했지만 트럼프는 군사적 행동으로 이를 보여주고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세계 전략의 핵심은 중국을 누르는 것입니다. 전략문제국제연구소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2026년 미국 국방전략이 중국을 19세기 이후 미국의 가장 강력한 국가 상대라고 규정하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역시 중국을 미국의 동맹과 이익을 위협하는 적대적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한국은 바로 중국 옆에 있습니다. 대만 해협과 일본, 필리핀,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북쪽 축입니다. 주한미군은 휴전선만 지키는 군대가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며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축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멀리 따돌리려고 한다면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절대 미국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전진기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국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처럼 보이는 정권, 중국 앞에서는 쉐쉐를 하면서 북한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며 미국 앞에서는 간덩이가 부은 짓을 마구마구 해대는 정권, 대놓고 정자권 환수와 평화체제를 다시 꺼내드는 믿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일기 행정부 때의 트럼프가 아닙니다. 그는 같은 인물이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한국을 그냥 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셸 박스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 인물입니다. 셋째, 미셸 박스틸은 성급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반대해왔던 인물입니다. 2021년 12월 영김 의원이 주도한 공화당 하원 의원 35명 안팎의 백악관에 대한 공동서한은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에 진전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했고 미셸 박스틸도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성급한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보를 흔들고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서울에 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을 순전하게 보지 않는 사람, 중국 공산당을 전략적 위협으로 보는 사람,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함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뉴트 깅크리치가 그려왔던 세계, 힘으로 북한을 몰아붙여야 한다고 했던 볼턴과 2기 행정부의 트럼프 세계 패권주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인물, 그런 인물이 서울에 오는 것입니다. 넷째, 트럼프가 짜놓은 판에서 이재명 정권과 북한은 사실 미국에게는 또 하나의 걸림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이번 미셸 박스틸 지명의 핵심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의 패권을 회복하고 인도태평양에서 힘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전자권 환수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앞세워서 한미연합 방위를 흔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이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우군이 아니라 변수입니다. 교두보가 아니라 뚫린 구멍입니다. 이 지점에서 미셸 박스틸은 감시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권 환수가 어떤 속도로 진행되는지, 한국 정부가 중국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북한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어떤 정치적 카드로 쓰고 있는지 백악관에 트럼프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미셸이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 그리고 트럼프에게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은 뒷목을 움켜쥐고 쓰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트럼프의 눈이고 트럼프의 귀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녀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후퇴 문제까지 워싱턴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 내 교회 수사와 미군기지 관련 수사 논란을 언급하며 한국 상황을 숙청 또는 혁명에 비유했던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한국의 종교자유와 정치적 자유 억압 문제를 동맹현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지금 사법부, 언론, 종교, 표현의 자유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면서 24명을 자신의 임기 내에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독재 국가를 향한 시동을 걸었고 2026년 3월부터 이른바 법 왜곡죄가 시행돼서 판사와 검사에게 최대 10년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전통 언론과 유튜브 등 제2 대한 언론 매체에 실제 손해의 5배 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언론을
언론의 자유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관 수를 늘립니다. 판사와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듭니다. 언론을 겁주는 법을 만듭니다. 종교계를 압박한다는 의혹까지 커집니다. 이 길은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베네수엘라식 권력 장악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사법부를 재편하고 언론을 압박하고 종교를 길들이고 반대자를 숙청하는 길입니다. 미국은 이 같은 흐름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후퇴이자 한미동맹의 훼손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볼턴은 북한을 향한 미국 강경파의 얼굴이었습니다. 깅그리치는 그 세계관을 알아본 정치적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의 끝에서 미셸 박스틸이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이재명 운동권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한반도다. 다음은 이재명이다. 그런 신호입니다. 결론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다시 힘으로 세계 질서를 짜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을 떼어내고 쿠바를 조이고 이란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키고 중국을 패권 경쟁의 구석에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 판에서 한국은 단순히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동북아의 핵심 교두보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북쪽 촉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을 막는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세계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독재정권을 상대하는 전진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국에 미셸 박스틸이 온다는 것은 미국의 세계 경영 속에서 한국을 다시 붙들겠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안보 노선을 감시하겠다는 경고이고 북한과 중국을 향한 트럼프식 압박의 예고편일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선택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짜는 힘의 질서 속에서 자유세계의 전진기지로 설 것인가, 아니면 정의호랑이 중국에 몸을 기대고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